이제는 참지 않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순간 일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바로잡겠다. 외교 수사도 관례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웃 국가를 향해 이처럼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진 전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단 한 줄의 지시. 조선 총독부 건물 즉시 철거 검토에 착수. 이 말은 선언으로 끝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 압박을 정면으로 뚫어야 했고, 경복궁 한가운데 버티고선 초대형 석조 건물을 도심 한복판에서 무너뜨려야 하는 전례 없는 기술적 난관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때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식민 지배의 흔적을 지워버린 척했던 그 건물.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족의 심장을 짓눌러 오던 그 거대한 구조물은 먼지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역사의 중심과 자존심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일본의 집요한 반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 속에서도 끝내 조선 총독부를 철거해낸 그날, 지금부터 다시 봐도 속이 뚫리는, 그러나 어디에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던 그날의 뒷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995년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시선이 단 하나의 공사 현장에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생중계 시청률은 무려 28.5%, 당시 최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조차 넘기 힘들던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온 나라가 TV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는 뜻이죠.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복궁 정면을 가로막고 서 있던 치욕의 상징, 조선 총독부 건물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철거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무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제가 왜 이 건물을 그 자리에 세웠는지, 무엇을 노렸는지에 대한 섬뜩할 정도로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심장부였습니다. 일제는 1910년 이후 조선 왕조 500년의 상징이던 경복궁의 주요 전각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이 거대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고 식민 지배를 일상으로 각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경복궁의 중심축에서 약 3.5도 비틀어 지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풍수와 상징을 중시하던 동양사회에서 민족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계산된 배치였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누구라도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내부는 더 참혹했습니다. 지하실 곳곳에 설치된 두꺼운 철문, 철저한 방음 구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감시용 구멍. 그곳은 행정공간이 아니라 공포를 주입하는 장소였습니다. 해방이 찾아온 뒤에도 이 건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군 정청, 중앙청,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형태만 바꾼 채 우리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철거 논의는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과 보존론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국민들의 가슴속 분노는 그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 정치권의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사과 없는 태도였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순간 김영삼 대통령은 결단합니다. 이번에는 민족의 자존심을 걸겠다. 일본 측은 온갖 외교적 압박과 회유를 시도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5만여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크레인이 조선 총독부 첨탑을 들어 올렸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을 내려다보며 군림하던 상징이 마침내 뽑혀 나가는 순간 현장은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듯한 침묵과
폭발적인 환호가 뒤섞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첨탑은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땅속에 반쯤 묻힌 채 이제는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내려다보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독립을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조용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요. 1995년 철거를 가능하게 만든 건 대통령의 결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쳤고 누군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 뒤편에서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박현우입니다. 올해 58 대통령실 역사자문관입니다. 그날 새벽 출근길 차창 밖으로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조선총독부 건물. 70년간 그 자리에 서 있던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눌렸죠. 현우 씨, 오전 회의 있어요. 문자 한 통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실 소규모 자문회의. 주제는 문화유산 정책 검토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회의가 모든 걸 바꿀 줄은. 회의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화재청 국장과 외교부 과장, 그리고 윤지민 연구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지민 씨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조금 민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민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보존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 역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는 침착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통계 자료가 떠올랐어요. 경복궁을 방문한 시민들의 설문조사였습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죠. 보존이라는 선택이 과연 중립적일까요? 지민 씨의 질문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걸 느꼈어요. 중립. 우리는 지금껏 남겨두는 것을 중립적인 선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메시지가 됩니다. 지민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국제적 반발이 우려됩니다. 일본 측은 물론이고 문화재 보존 단체들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가요? 지민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검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껏 회피해온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지민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선배님, 관련 자료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비공식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어떤 자료를 찾으면 될까요? 공식 문서에는 없는 것들이요. 결정되지 않았던 이유들, 묻혔던 목소리들. 지민 씨의 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 기록관 지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공무원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30년 경력이 있는 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한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끝없이 이어진 서가들이 보였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1990년대 후반 문서원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보건사업 관련 내부 검토 의견, 조선총독부 건물 처리 방안, 협의록, 외교부 비공개 문서철. 하나씩 펼칠 때마다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문서에는 연필로 휘갈긴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철거 시 외교적 파장 우려, 보류, 예산 문제로 논의 중단, 국제문화재 보존단체의 반대 의견 접수. 그들은 고민했지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결정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거죠. 책상 위로 쌓여가는 서류들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물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교, 예산, 여론,
국제 관계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퍼즐이었습니다. 그때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8년 문화재청 내부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조선총독부 건물 지하 공간 실태 조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도면이 나왔습니다. 지하 구조도였어요. 좁은 복도, 작은 방들, 두꺼운 철문,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추정신문실 및 구금 공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저 행정청사가 아니었어요. 의도된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간. 저는 자료를 가슴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이 무엇이었는지, 왜 아직도 그곳에 서 있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하 공간 관련 문서는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미공개나 열람 제한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들이었죠. 저는 오래된 인맥을 동원해 추가 자료를 구했습니다. 퇴직한 문화재청 공무원, 건축 전문가, 역사학자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했어요. 그 지하실에는 방음 장치가 있었습니다. 철문의 두께가 일반 건물과 달랐어요. 신문을 위한 동선으로 설계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며칠 뒤, 저는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46년 미군정 조사 보고서였어요. 해방 직후 작성된 문서였죠. 영어로 타이핑된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지하 3층에서 고문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 발견, 혈흔 흔적 다수, 생존자 증언 확보.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일제시대 유산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공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 씨였어요. 선배님, 자료 확인하셨어요?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의도입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경복궁 정문을 가로막은 배치, 궁궐보다 높게 솟은 첨탑, 그리고 지하의 어둠. 모든 것이 계산된 상징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여러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공론화하면 어떻게 될까? 외교 문제는, 국제 여론은, 예산은, 책임은 누가 지나?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고민에 잠겼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쌓여 있었죠. 지하 공간 도면, 증언 기록, 외교 문서들.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할 겁니다. 국제문화재 보존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언론은 양분될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만약 철거를 추진했다가 중단되면,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면, 예산 문제로 무산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릅니다. 핸드폰 속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대학생인 딸, 평범한 공무원으로 조용히 살아온 제 삶이었죠. 이 일에 뛰어들면 그 평온함은 깨질 겁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책상 위 문서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47년 독립운동가 후손의 증언 기록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건물 지하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골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지금 그 자료를 손에 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어요. 기록은 남겨야 한다. 설령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기록자로서 제 책임이었죠.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처리 방안 재검토 보고서. 타이핑을 시작하는 순간 제 여정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식 보고를 올리면 어디선가 막힐 겁니다. 외교부든 문화재청이든 누군가는 시기상조라는 말로 묻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철수 교수였어요. 70이 넘은 한국사 원로학자였죠. 대학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자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현우 씨, 이걸 정말 추진하려는 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학문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각오해야 할 겁니다. 어떤 각오 말씀이신가요? 외롭다는 각오요.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 퇴직 관료였어요. 조심스럽게 만남을 주선했죠.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제기구를 동원할 거예요. 문화재 훼손이라고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명분입니다. 명분이 확실하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분. 바로 그거였어요. 세 번째는 건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지하 공간 도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설계예요. 방음, 동선, 구조 모두 신문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누가 믿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지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요? 대통령실 내부 검토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지민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숨소리였죠.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식 보고를 올리면 어디선가 막힐 겁니다. 외교부든 문화재청이든 누군가는 시기상조라는 말로 묻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철수 교수였어요. 70이 넘은 한국사 원로학자였죠. 대학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자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현우 씨, 이걸 정말 추진하려는 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학문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각오해야 할 겁니다. 어떤 각오 말씀이신가요? 외롭다는 각오요.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 퇴직 관료였어요. 조심스럽게 만남을 주선했죠.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제기구를 동원할 거예요. 문화재 훼손이라고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명분입니다. 명분이 확실하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분. 바로 그거였어요. 세 번째는 건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지하 공간 도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설계예요. 방음, 동선, 구조 모두 신문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누가 믿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지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요? 대통령실 내부 검토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지민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숨소리였죠.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비공식 라인을 가동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민 씨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십니다. 그렇군요.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1943년에 체포되셔서. 지민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조선 총독부 건물에 끌려가셨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셨죠.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지민 씨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증조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신 편지 한 장이 남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쓰여 있었대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섭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민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증조할머니께서 그 안에 계셨는데 저는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에서 아버지 수첩을 꺼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수첩을 펼쳐 보여드렸죠.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 묻혀버린 기억들.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청산이죠? 제대로 된. 지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리한 자료를 신뢰하는 기자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통제된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이틀 뒤 보도 가능합니다. 기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흘러나간 거예요. 어느 경로로 샜는지는 몰랐지만 아침 뉴스부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재검토 움직임, 대통령실, 비공식 자문단 구성. 출근길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계획보다 빨라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일이 커지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문화재청, 외교부, 언론사. 모두가 확인을 요구했어요. 저는 공식 입장 없음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죠. 그날 오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즉각 반응했어요.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 왜 이제야 논의하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일부는 신중론을 펼쳤죠. 외교 문제는, 비용은 누가 대나? 하지만 놀라웠던 건 중장년층의 반응이었습니다. 50대, 60대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제시대의 경복궁 사진, 해방 직후 모습들, 비교 이미지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죠. 원래 이렇게 막혀있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풍경이 사실은 왜곡된 거였구나. 방송사들도 움직였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 긴급 편성됐어요. 찬반 전문가들이 나와 격렬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역사적 청산의 문제입니다. 국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지민 씨가 옆에 앉아 있었죠. 생각보다 빨리 번지고 있습니다. 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저는 화면 속 시민들의 댓글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그날 저녁 청와대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였지만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손팻말을 든 사람들, 촛불을 든 사람들. 경복궁의 하늘을 돌려주세요. 침묵하던 다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하 공간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위험한 선택이었죠.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직접 봐야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제가 제안했을 때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현우 씨,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외교부 국장이 반대했습니다. 일본 측 반발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공론만 무성하고 끝날 겁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을요. 지민 씨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하 3층 일부만 공개하면 됩니다. 언론과 전문가 입회하에 철저히 통제된 형태로요. 결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뒤 공개가 이루어졌어요. 선정된 기자단과 역사학자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든 걸 기록했죠. 좁은 복도, 두꺼운 철문, 방음 처리된 벽, 그리고 작은 방들. 한 역사학자가 벽을 만지다가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을 가두기 위한 공간입니다. 영상이 저녁 뉴스에 나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년 넘게 우리가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공간입니다. 화면 속 지하 공간의 모습이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SNS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회의론자들조차 침묵했습니다. 영상 앞에서 더 이상 보존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걸 남겨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각성.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론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 씨였어요. 선배님, 봤어요? 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가짜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본 외무성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문화유산 파괴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였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죠. 오전 9시 국제문화재보존협회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의 임의 해체는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 외교부는 즉각 비상회의에 들어갔어요. 저도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자료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우 씨,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수습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제 대답에 차관의 눈썹이 올라갔죠. 일본 측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까지 끌어들이려 합니다. 국제 여론전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명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분으로 외교가 됩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지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해외 반응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영어권 언론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대부분 한국 입장에 우호적입니다. 차관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특히 식민지 역사를 겪은 국가들의 지지가 높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 지민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닙니다. 역사 청산의 문제죠.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오후에는 국내 보수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성급한 결정, 외교적 고립 우려, 천문학적 예산 낭비. 저녁에는 일본 보수 언론인 나카무라 켄지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제문화재보존위원 자격이었죠.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역사는 좋든 싫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국가의 책무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전 세계 언론에 메시지를 던졌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졌어요. 외교적 압박, 국제 여론, 내부 반대. 모든 게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우 씨,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익명의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은 아니었지만
충고처럼 들렸죠. 더 가면 당신만 다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죠. 혹시 제가 틀린 걸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남은 공간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 꺼지지 않은 모니터,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한 잔. 저는 천천히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만약 이 일이 무산된다면 최소한 기록은 남겨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묻혀있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 하지만 이제는 외교 분쟁이 되어버렸어요. 국제 여론전, 내부 갈등, 정치적 공방.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어요.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대부분 걱정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대학 동기였습니다. 선배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후배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한 통의 문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힘내. 딸아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뉴스를 보게 됐을까? 언제부터 아버지를 걱정하게 됐을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쯤이었죠.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일제시대 이야기, 해방 이후 이야기 모두 침묵으로 묻어두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한마디만 하셨어요. 현우야, 기록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실패한 건지도 몰랐죠. 외교적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예산 문제도 불거질 거예요. 정치권이 개입하면 모든 게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만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 적어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어요. 현우 씨,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고받으시겠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보. 이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해방 직후 쓰셨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45년 9월. 오늘 그 건물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서 있더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46년 3월. 사람들은 이제 잊어가는 것 같다. 나만 기억하는 건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950년 5월. 언젠가는 누군가 이 일을 마무리하겠지. 나는 그날까지 살 수 있을까? 아버지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끝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이들의 침묵이 이제 제 어깨 위에 얹어진 겁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었죠. 지하 공간 기록, 증언, 국제 여론, 해외 사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지민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보고 자리, 함께 들어가 주실 수 있습니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물론입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이 수첩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대를 넘어 이어진 과제라는 것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시간 뒤면 대통령실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경복궁의 지붕이 보였죠. 아직도 가려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게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대통령실 집무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민 씨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발걸음마다 따라붙었죠.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외교부 장관, 문화재청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앉으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일을 왜 하려는 겁니까? 순간 숨이 멎었어요. 준비한 논리가 아니라 진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대통령께서 안경을 쓰고 글을 읽으셨어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참 뒤 대통령께서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해방을 맞으셨군요. 네. 하지만 끝까지 이 문제가 정리되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기록자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외교적 파장은 감수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재청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맞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현우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리에 세운다. 대통령께서 그 말을 되뇌셨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지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해냈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거 승인, 준비 시작하십시오. 이틀 뒤 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날짜는 열흘 뒤 토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안전 점검, 철거 계획, 생중계 준비, 해외 언론 대응. 쉬를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 측은 끝까지 항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뒤였죠. 국제 여론도 점차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식민 역사를 겪은 나라들의 지지가 힘이 됐어요. 철거 전날 밤, 저는 경복궁 앞을 찾았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어요. 촛불을 든 사람들, 손팻말을 든 사람들. 조용했지만 단단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이른을 넘겨 보이는 분이었죠. 내일 정말 허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안에 계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립운동하셨다고, 지하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대통령 기록관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생중계 화면이 떠올랐죠. 경복궁 광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었어요. 방송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해외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첨탑에 와이어가 감겼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현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철거팀 신호와 함께 첨탑이 절단됐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첨탑을 들어 올렸습니다. 70년 동안 경복궁을 내려다보던 그 상징이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몇이었지만 금방 전체로 번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환호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화면이 경복궁 정문으로 전환됐습니다. 첨탑이 사라진 자리로 하늘이 보였어요. 가려져 있던 하늘이 이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새벽 출근길에 올랐어요. 같은 시간,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경복궁 정문이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았어요. 궁궐의 지붕선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려지지 않은 하늘이었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마지막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결정 과정, 논란,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끝맺어야 할까? 어떤 말로 이 여정을 정리해야 할까? 그때 지민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선배님, 해외 반응 보고서 나왔습니다. 자료를 받아 펼쳤습니다. 뉴욕 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주요 언론들이 우리의 결정을 다뤘더군요. 한국이 과거와 마주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라 역사 청산의 상징이다.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지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기억하는 일, 제대로 배우는 일. 지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혼자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른 거였어요. 광장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건물은 없었어요. 대신 보건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죠. 원래 있어야 할 궁궐의 모습을 되찾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아이가 궁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 응, 큰 건물이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없어. 왜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궁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는 가려진 하늘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풍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운 게 아니다. 바로 세운 것이다. 이제야 우리는 가려지지 않은 하늘 아래 역사와 제대로 마주할 자리에 섰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기록이 완성됐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해냈습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려지지 않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허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상징과의 결별이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결단한 용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박현우, 58살의 평범한 공무원 한 명이 시작한 이 여정은 결국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완성됐습니다. 그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을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지금 경복궁 앞에는 더 이상 가림막이 없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 있죠.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비로소 과거와 제대로 마주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사회 TV였으니